4.5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F-22와 F-35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지 오래고, 중국 역시 제니10과 FC-31이라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심지어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은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최종적으로 개발에 성공해 실전 배치된다 한들 얼마 못 가서 한 세대 이전의 구닥다리 전투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이 답보 상태라면 그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경쟁을 벌이는 다른 나라들은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며 발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4.5세대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KF-21의 미래가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는 지나친 과장이며 기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말이 좋아 6세대지 6세대 전투기는 아직은 그 개념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5세대도 개발하지 못한 나라들이 6세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KF-21이야말로 차근차근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종래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정한 6세대 전투기로 발돋움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가장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F3 심신 또는 FX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2030년대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프로토타입이 제작되며 2028년 초도 비행, 2031년 양산과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를 위해 고집스러운 국산 독자 개발 기조를 포기하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이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F3 프로그램을 통합하기까지 했는데요. GCAP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일정대로 개발이 순항한다면 2035년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2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입니다. 정말 원대한 계획인데요. 물론 당장 2023년 초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와 일본이 딴 마음을 품는 것 같다며 영국에서 GCAP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경고하거나, 사실상 2017년부터 개념 연구를 시작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도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F3 프로젝트 시작부터 일본 특유의 맹점 두 개가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F-3가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 6세대 전투기의 문자 그대로 명줄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KF-21 보람의 등장이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로호와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사이오 위성 등을 떠올려 보시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 성장 속도를 체감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KF-21 보람에는 기껏해야 F-16 레벨인 일본의 F2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출 시장에서 참패를 거듭하며 방위산업과 군사기술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일본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경쟁 관계는 양국의 방위 산업 발전에 항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KF-21의 등장이 일본 내에서 일종의 경쟁적 동기부여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이었던 F3에서 영국,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인 GCAP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 역시 이를 방증하는데요. 일본은 아무리 잘해봐야
동세대에서는 KF-2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1세대 이상 앞선 6세대 전투기로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물론 단순히 대한민국과 KF-21에 대한 열등감만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안보 위협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은 일본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늬만이라고는 해도 중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 시 게임 체인저, 마스터키 노릇을 할 수 있는 6세대 전투기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2000년 도입을 시작한 F2는 F-16의 파생형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준수한 전투기입니다.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에 육박하고 멀티롤 전투기답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전 영역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대지 공대함을 염두하고 개발한 탓에 기동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일본은 하이급 전투기인 F-15만 200기 이상, F-35는 3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로우 믹스 전술 측면에서 F-2를 경공격기 포지션으로 분류하면 나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사실 F2의 단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F-16CD급과 유사하지만 가격은 F-35와 유사한 1,2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무시합니다. 게다가 이미 운용 연수가 20년을 넘어선 만큼 F2를 유지하려면 대대적인 수명 연장 개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렇다면 차라리 F2를 2035년부터 퇴역 조치하며 그 빈자리를 F3로 대체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게다가 F3를 공동 개발하며 영국, 이탈리아와 주변의 동맹국으로 방산 시장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국제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발악 중인 일본으로서는 차세대 전투기부터 안보, 새로운 시장까지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일단 개념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6세대기에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난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텐데요. 지금까지의 차이가 다소 막연한 소프트 파워였다면 탑재 무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관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례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재래식 화약 무기가 기본 무장이었다면 6세대기부터는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 광속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기본 무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함정처럼 고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에너지를 이용한 항속거리 증가 등으로 작전 수행 능력에서부터 화력까지 말 그대로 한 차원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존 기체 이상의 기동력, 전자전 능력,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수준의 네트워킹 능력 역시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쯤이면 꿈의 전투기가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개념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심지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최전선을 달리고 있다 보니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35년에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에 돌입한다는 예정입니다. 심지어 광학무기, 다시 말해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한다는 계획인데요. 오죽하면 미 공군전투사령부 사령관조차 중국의 6세대기 개발 수준이 위협적인 레벨이라며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엔가드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공중안보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얼핏 들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지나칠 정도로 두루뭉술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이 주장하는 광학병기의 경우 음속을 넘나드는 전투기의 레벨에서 운용하려면 상당한 고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규모 네트워킹과 AI, 게다가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멈티까지 수행하면서 이를 감당하는 건 현시대 전투기의 전력 생산량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고작 10년 안에 실전 배치까지 하겠다는 건 아무리 살펴봐도 무리인데요.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5세대 스텔스기도
제대로 개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첨단의 영역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젠22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이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또 FC-31의 경우 F-35의 설계 도면을 해킹한 자료로 개발되었지만 정작 개발국인 중국조차도 자국 공군에 도입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판매 중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차근차근 성장 계단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KF-21을 개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5세대 기술까지 습득할 계획입니다. 국산화 비율을 현행 65% 수준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과 함께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반매립 무장창을 완전 매립형 무장창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는 건데요. 여기에 KUSX를 연계하여 AI와 통합 네트워킹 능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KF-21 블록3인데요. 전반적인 스텔스 성능은 5세대 수준, AI 기반 멈티와 네트워킹 능력은 6세대기 개념과 유사한 수준으로 5.5세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세대 구분을 보면 KF-21 블록1 4.5세대부터 KF-21 블록2와 블록3까지 5세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종 개량형인 KF-21 블록3 플러스에서 5.5세대까지 하나의 기종으로 1세대의 업그레이드를 전부 수행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F-21이 대한민국 방산에 큰 전환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사실상 완성된 KF-21이 세계를 주름잡는 군사강대국도 엄두를 못 낼 강력한 기체로 진화할 예정을 밝혔는데요. KF-21이 6세대 전투기의 시험대로서 다양한 초고성능 장비를 도입할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왔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나 F414 G400K 엔진을 뛰어넘는 국산 엔진 등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모든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KF-21은 세계 군사 강국들도 보전 중인 6세대급 전투기 시장에 돌입하게 될 거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KF-21이 6세대급 명성에 걸맞은 초화력 무기까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방산 강국들이 바짝 긴장 중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용 무장이 본인들의 항공모함 선체를 한 방에 꿰뚫어 침몰시킬 수 있을 만한 이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KF-21 최종 진화 형태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서해에서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과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랴오닝함은 중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전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게다가 그 수도 굉장히 많아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요. 항공모함 수준은 어떨지 몰라도 중국 특유의 인해 전술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랴오닝함 항모전단에 질 수 없는 구조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6세대급 KF-21을 준비 중이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KF-21에 전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장착될 거란 일각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용으로 시계외 공격이 가능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이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을 공대함 유도탄 2 버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방식과는 다른 기술인데요. 탄두 부분의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내부에 램제트 특수 형상을 한 구조물을 통과한 후 급격히 좁아지게 하여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압축 과정의 내부 이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기 온도가 증가하는데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런 원리로 개발된 공대함 유도탄2는 현존 공대함 미사일 중에 가장 스펙이 뛰어난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 공대함 유도탄2는 마하 2.5 속력으로 비행하는 동시에 시스키밍, 즉 저고도 비행도 가능하여 요격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온다면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랴오닝함도 KF-21에 꼼짝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대함 유도탄2의 사거리를 250km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세계 최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보다도 사거리가 깁니다. 중국이 공개한 젠20의 PL-15 실사격 영상에서 PL-15의 사거리가 200km로 표기된 것을 보면 50km나 더 긴 셈인데요.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젠20의 에이사 레이더인 KLJ-5가
KF-21 보라매 정도의 레이더단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보려면 최소 100km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젠20의 최대 교전 가능 거리가 우리나라 KF-21보다 짧기 때문에 KF-21 보라매가 해상에서 제공권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서해에 출현한 야오닝함을 공격하기 위해 KF-21 보라매가 출격하면 중국도 대응하기 위해 본토에서 젠20을 출격시킬 것인데요. 우선 KF-21 보라매가 공대함 유도탄투로 가장 걸리적 거리는 야오닝함을 250km 정도 거리에서 타격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젠20 PL-15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가동할 수 있는 표적 연동 시스템을 풀가동해도 KF-21 보라매의 공대함 유도탄투 공격전에는 PL-15 미사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항모호위 전력도 아무 대응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 2.5의 속력과 저공 비행으로 요격 불가능한 공대함 유도탄투가 야오닝함을 타격하고 자연스럽게 야오닝함이 침몰당할 것이며 젠15 함재기들도 바다에 수장될 것이죠. 전쟁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공개된 레이더 탐지거리, 속도, 무장의 사거리들을 종합해 볼 때에는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를 많이 비웃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커녕 6세대기도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영국과 6세대기 개발을 위한 여법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엔진 개발 공동협력에 더해 각종 체계를 함께 개발해 2030년대까지 세계를 주름잡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F9 엔진이 있습니다. F9 엔진은 엔진 입구 지름 1m, 길이 4.8m, 자체 중량이 1.2톤으로 F21F인 F119 엔진보다 600kg이나 가벼우면서 추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인 엔진입니다. 일본은 이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강력하고 빠른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 중인데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에서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할 때 일본이 6세대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의 차세대기 계획에서 현재 제대로 공개된 것은 엔진이 설계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엄청난 것을 만들겠다며 초고가의 최첨단 장비로 설계를 짜다가 정작 실물은 결함투성이를 내놓은 과거의 사례를 반복할 게 뻔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과거 일본은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F2를 야심차게 개발했으나 결과물은 우리 군의 KF-16과 비슷한 성능이면서 가격은 3배나 비싼 애물단지였습니다. 결국 추가 양산을 중단시켜 자신들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전례로 볼 때 계획만 거창한 일본이 F3가 성공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개발하는 F3는 개발 난이도가 F2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5세대기 개발 경험도 없이 곧바로 미국도 쩔쩔매는 6세대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망이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반면 한국 6세대기 개발 계획은 일본과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 블록2를 낸 뒤 미리 준비해둔 내부 공간을 활용해 완전 스텔스 5세대 전투기인 블록3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국산 엔진 개발, 레이저 무기 도입,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 등을 통해 6세대기에 쓰일 기술을 제한적으로 보유한 5.5세대기로 개량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그 속을 더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먼저 KUSX, 멈티와 같은 유무인 항공기 기술을 이용해 전투기 조종사가 무인 항공기를 통제해 함께 작전하는 기술은 이미 70% 이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무인 스텔스기 개발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면 그중 2단계는 이미 끝났고 3단계를 마무리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같은 국가 핵심 기관들이 유무인 복합 전투 계획을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술 축적에 따른 자신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요. 우리 군은 이미 지난 2020년 9월에 2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의 시험 발사를 끝마쳤고 현재는 차량에 탑재할 50kW, 1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로켓 요격 실험을 성공했는데요.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2023년까지 체계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ADD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첨단 기술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국산 엔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가오리 X에 탑재할 터보팬 엔진을 상당 수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6세대기에 들어가는 극초음속 엔진넷을 추진체 역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극초음속 무기 하이코어의 추진체인데요. 하이코어의 엔진은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시험 발사를 통해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이 입증이 되면 극초음속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보람의 전투기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21,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엔진이 쌍발로 장착되며 엔진 조립 과정은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수항공 엔진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과 기준이 제각각이며 대부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화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주 간단한 조립 절차에도 엄격한 규격과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자의 숙련도와 엄격한 품질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경력 20년 이상의 마스터, 기술사, 기능장 등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수행할 수 있죠.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당장이라도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전투기급 엔진에 적용되는 지름 1m의 고효율 압축팬 블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제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고열 부품의 단결정 특수압금 기술을 개발하고 팬블레이드를 생산해 미국의 주요 엔진 회사에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트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국산화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일단 KF-21 전투기만을 위해 국산 엔진을 개발할 경우 그 개발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의 국산화를 시도하면 현재 막대한 매출을 보증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이 경쟁자로 돌아서 일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완전한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보니 아마도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으로 판정된 이후에나 엔진 국산 개발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문제 등에 주의하면서 지속해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앞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은 많았지만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의 기술력에 불과합니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꾸준히 개발을 추진해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6세대기를 보란듯이 개발해내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